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세미나는 청중 없이 영상 촬영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문화날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일 소장님의 제외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날개 장애인자립센터장 송일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 동경하는 분들을 모시고 코로나19 시대 경기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도와주신 더불어민주당 이두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많은 도움과 비전을 주시는 한국장애인사회센터 총연맹 장윤돈 회장님, 어려운 도대임에도 발대와 강의를 맡아주신 나라대학교 오두영 교수님, 이번 토론에 토론자와 함께 해주신 한달동 장용주 부회장님, 함께하다 아이센터 서영 부장님, 큐유센터 정일남 부장님, 정육누티나무센터 국가서울 부장님,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 윤경아 장애인 이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아이들 때는 운영과 사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 장애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고집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려움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 오늘 우주원 교수님이 발대와 강의를 듣고 함께까지 토론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각 토론자님들께서 실전 현장에 어려움과 대안점을 제안해 주시는 내용이 앞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에게 가장 큰 초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된 날에 기한 발대와 강의를 맡아주신 우주영 교수님과 도전자님께 다시 한번 모두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국민들이 인내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쯤에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역할과 과제를 생각해보는 정책 세미나에 수사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14,000여 명의 확진자와 3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19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내며 국가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인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직접적인 감염뿐만 아니라 활동 지원사와 같이 장애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주변인으로 인해서 확진받았을 때 서비스 중단이라는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을 받았을 때도 자가격리 시간 동안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상징적인 정책을 생각하고 제안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거주 장애인의 상황이 다르고 장애인의 유형마다 정보의 획득 방법도 다르고 감염병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다릅니다. 단지 마스크와 소독제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제일 나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 실태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더욱 격리되고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이에 걸맞는 포괄적인 자립생활센터 역할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장애인은 주변 일로 분리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장애라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이며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이에 당당하게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좋은 접근과 대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문화날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송원일 소장님과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관계자 모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축하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정말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외가 아니었겠습니다만 특히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오프라인 중심의 강의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두 과목도 아니고 전 과목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라고 그러니 이건 청천벽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이번에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겁도 없이 제가 지난 학기에 수업을 지금까지 대학을 재직 중에 가장 많은 수업을 제가 맡았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제가 더 많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방학이 돼서 정말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생활터전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움과 고생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작년 12월에 처음 발생한 이래 우리나라에 상륙한 건 이제 올해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얼마 전인 지난 7월 20일이 딱 6개월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6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13,771명의 누진 확진자가 나왔고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는 1,43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의 현주소, 장애인의 현주소.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장애인 확진자가 지난 6월 11일 기준으로 36명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치료 중이고 완치가 31명으로 나타나 있고요. 거주시설에서 1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거주시설에서 발생을 했고 또 이거와 별도로 이게 우리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망을 하기도 했죠. 칠곡 밀월 사랑의 집 경상북도에 있죠. 또 예천 금락마을 대구 성보 재활운동 이게 대구 이제 경북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뭐 정신병원과 거주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속출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얼마나 이 코로나에도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장애 유형 중에 신장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15명이 사망되는 돌아가시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위험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이제 뒤늦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기도 했지요. 또 이번에 보면 시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제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떤 공포에 떠는 이제 이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에 1339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제대로 된 수어 통역 서비스라든가 영상전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고요. 또 코로나 관련 포스터나 안내물 등에도 음성 변환 코드나 점자 등이 없었고 선별 진료소에도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또 소외되는 장애인들의 문제가 언론에 또 보도되기도 했죠. 특히 웹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이제 비대면 비접촉이야말로 사회적 단절을 초래하고 교육 기회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단절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나사렛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수업마다 이제 청각장애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 있으면 그 수업에 대해서는 수어 통역 서비스와 한글 자막을 같이 띄워줘요. 이제 별도로 서비스를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일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 또 이건 이제 내변변 장애인이 이번에 자가격리 되면서 이제 겪은 일이죠. 왼팔 하나로 11일을 버틴겼다.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 완전히 고립된 나홀로 생활을 한 거죠. 그야말로 지옥 같은 격리 생활을 겪은 것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최우선적인 공공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학교도 못 가고 또 서비스 기관도 못 가고 이래서 집안에서 생활하게 되니까 이것을 결국은 부모들이 전부 다 떠안게 되는 발달 장애인의 돌봄 문제. 그래서 장애인 복지기관 이용 중단으로 집안에 갇혀있게 된 발달 장애인의 돌봄을 24시간 고스란히 가족이 떠안음으로 인한 그 가족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발달 장애인이 늘 집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퇴행 현상도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대란을 겪었을 때 장애인들한테는 더욱더 대책이 없었다. 약국을 가려도 뭐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약국이 많았고 나홀로 사는 장애인들한테는 마스크가 돌아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또 기저질환 장애인들은 그 마스크 숫자로는 사실은 턱도 없이 부족한 거죠. 이런 수량 제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장애인에게 코로나19는 우울감을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암흑지대였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아닌 코로나 블랙이었죠. 장애인 당사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고립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단순한 우울감이 아닌 그야말로 죽음이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고요. 이거 제가 이제 어느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이제 칼럼을 읽고 제가 여기 소개한 건데요. 대구의 이제 장애인권 활동가가 자기가 평상시에 돌보고 있던 발달 장애인이 코로나 확진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달 장애인은 3년 전에 이제 시설에서 나온 발달 장애인이었고 이제 또 다른 발달 장애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자가격리가 이제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 소식을 듣고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비상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한밤중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새벽 6시까지 밤새서
그리고 나서 이제 SNS에다가 이제 알리고 이제 이게 장애인에게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함께 또 동참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알린 거죠. 그래서 구조를 요청했고 대책을 이제 촉구했습니다. 대구의 활동가들이 발달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이제 출근하고 이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낸 거죠. 그 발달 장애인에게 지도를 한 거죠. 손을 씻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또 답답함을 풀 수 있도록 옆에서 또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삼시세끼 챙겨주고 이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이 인권 활동가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3개월이나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런 강력한 연결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재난 시에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사회를 향해 촉구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송했지만 그들이 한 가장 의로운 일은 재난 현장에 뛰어든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재난을 탄생시키기다라고 여기 칼럼을 쓰신 분이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코호트 집단격리, 이게 새로운 재난이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아니라 대책 없는 거리두기가 누군가에게는 더 큰 재난이다. 이것을 오히려 우리 사회한테 새롭게 알려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코로나라는 이 사회적 유행병도 그거에 대한 방역 방법이 모두에게 동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특히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게 맞는 방역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하나 이건 에이블뉴스에서 본 칼럼인데 친구와 코로나19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친구는 학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연수 후에 대구로 내려와서 직장 생활을 한다. 한 달 전에 SNS에서 친구 근황이 떴다. 활동 지원사가 코로나19에 걸렸고 그 가족들도 걸려서 자신도 검사를 받아야 했다. 며칠 뒤 친구는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친구는 강아지 한 마리와 살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과 상의를 하였지만 강아지를 맡길 만한 동물병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새벽에 전화를 해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나왔는데 그곳이 바로 국군병원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을 리가 없다. 답답했다. 장애인에게 이동 통로가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병원에 들어가라고 하다니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친구가 속상했겠다 싶었다. 결국 친구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 입원하지 않은 친구에게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입원을 하라고 한다. 병원이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친구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중증 장애인에게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강아지 또한 돌봄을 받아야 하기에 친구는 집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혼자 해외 연수도 다녀온 친구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언젠가 이 힘든 시간이 끝날 것이다. 지금은 그저 친구가 화내는 상황에 같이 화를 내주고 열받아 하고 욕을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뭐 이런 식의 칼럼이었어요. 굉장히 참 마음 아픈 그런 내용인데 우리 현실이 이러한 중증 장애인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거의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관련 대책이 이제 수립돼야 되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 감염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집단 거주 시설에 대한 특히 이제 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주 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상황 정보 제공에 대한 매뉴얼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고위험군 신장 장애인들에 대한 대응책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발달 장애인 가정에 대한 대책, 시청각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뭐 학습 환경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한 이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달이었나요? 4월 달이었나?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한 게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 이런 위기에 직면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한 500여 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던 것인데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정부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함께 돌봄과 이주, 중소영세상인, 또 비정형 노동자, 농민 등 피해 계층에 대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수립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추가를 해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 또 취약계층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직접 지원과 추가 지원을 시급히 시행해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또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는 돌봄 영역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돌봄 민주주의를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에서 돌봄 민주주의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실현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IL 센터의 향후 방향과 과제는 우리 사회가 향후 지향하는 방향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한국판 뉴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향성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IR 운동과 센터의 방향을 또 과제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장애인의 현실은 어떤 갭이 있는가, IR 운동과 센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급 비상시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보건복지부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최초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매뉴얼에서는 5가지로 나눠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 활동 해서 각 장애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늦었지만 정부에서 이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 다행이다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이 비대면 생활,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활동 상황 중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좀 활용하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봉사활동에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제 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드라이브 스루로 드라이브 스루로 그 확진자 검사하고 이제 이런 것도 대단 그 세계 최초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시대에 해야 될 우리 이 방식 중에 이제 화상 면접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도입하면 좋겠다. 이건 부산 장애인 일자리 그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환해서 이제 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것이고요. 또 여기 재밌는 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 지난달인가요? 언젠가 있었던 이제 그 장애인 고용공단과 노동부에서 이제 주최하는 건데 여기에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한 리뷰 마스크가 등장했어요. 저도 그 사진에서 처음 봤는데, 그죠? 가운데를 이제
저기 좀 투명하게 해가지고 입술 모양을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죠? 예, 이게. 예,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장애 유형별 대응하기 위해서 지체 내변변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내부 기관 장애인 이렇게 해서 각각 장애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제 일상화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업무도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들의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익숙하면서 면대면 교육과 이런 면대면 회의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화상 교육 회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예, 면대면 교육이나 회의를 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숫자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예, 뭐 그러면서 지체 교육할 때는 이제 요즘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예, 그 상담도 온라인 화상 전화를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일본의 장애인 고용 대책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장애인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해고해서는 안 된다. 계속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휴업수당이나 임금을 이제 일부 지원해주겠다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놨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텔레워크 시간차 출근 뭐 재택근무 또 그들을 위한 태블릿 단말기 지급 스마트폰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동부 내 이제 잠 어코모데이션 네트워크라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차별을 방지하고 근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조정 방법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상담 중심의 내용 또는 이제 사례 중심의 내용들을 계속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고용주들에게 어떤 실용적인 전략을 장애인들이 고용 유지가 되도록 재택근무, 원격근무, 편의 제공들을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정보로서 제공해 준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서도. IR 센터 향후 방향과 과제. 당연하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집단화, 대형화 중심에서 개별화, 소집단화, 맞춤형 서비스화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장애인의 근무 환경 혁신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도 이제 나왔던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등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디지털 그린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의 적응형 장애인 직업 훈련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 남겨진 숙제들, 또 사회적 약자 돌봄의 공백지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 우리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 또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개별화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택트, 비대면, 웹비나 우리가 오늘 이게 웹비나 방식이잖아요. 사실 웹 플러스 세미나잖아요. 그죠? 새로운 신조가 탄생됐죠. 웹비나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자, 장애인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보편주의 복지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와 인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추진하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인간과 생명이 자연과 조화되는 생명 존중, 평등과 연대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투게더. 지금부터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의 주도적 자립을 위한 IL 센터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가 나아갈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토론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반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의 35살 중국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을 받음으로써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확진자 수만 14,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초기에 사망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대부분이 확진자로 판정을 받아 병동 전체를 코트 격리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장기 입원 상태로 지내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된 정신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되어서 직격탄을 맞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국의 산재한 집단 수용 사회복지시설들, 곧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주거시설, 또 요양시설 등이 방역 제약제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인 경우에는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화재나 지진 같은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어떻게 긴급하게 대피하냐에 대한 것이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같이 감염병 관련해서는 필요한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위에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자가격리나 확진 같은 상황에서 장애에 맞는 지원 체계가 없다 보니 오히려 감염병보다는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되어서 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 법적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감염병 위호 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 및 운영 등을 요구하는 장애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아까 교수님은 대응 매뉴얼이 처음으로 나왔다지만은 별다른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확진자 생활치료센터가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비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위기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전달 방안, 또 장애인의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대한 대책 수립, 무엇보다 장애 접근성이 갖추어진 생활치료센터와 중증장애인 지원 인력 갖춰진 지정병원의 확충, 또 장애인 확진자 입원 시 의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수립, 입원 치료 시 의사소통과 생활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기관과 병원이 상호 협력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감염병 대응 교육 의무화, 또 장애인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장애 학생과 가족에 대한 비상한 돌봄 대책 마련 등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물품 지급, 또 장애 특성을 고려한 환자 이송 방법 등을 대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바이러스 방면이나 방역 작업에 몰두하지 않고 지구상 어느 국가보다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 재구조화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이러스는 자체 생존 능력이 없기에 기생할 숙주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취약한 숙주가 존재하는 한 바이러스는 계속 맹위를 펼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첫 집단 희생자가 폐쇄병동의 정신장애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집단 수용시설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 곳, 가장 깊숙한 곳에 갇혀 있던 그들부터 바이러스가 찾아내 희생을 시킨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여실히 던져줄 까닭입니다. 따라서 긴급재난 구호자금 투입이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같은 처방도 필요하지만 바이러스가 침투할 것이 이토록 많은 허점투성이의 이 위험 사회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공동체의 면역체계를 튼튼히 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방역체계 확립을 비롯해서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예방 차원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도하며 사회적 면역력을 꾸준히 증강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역 대책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곧 BC와 AD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2002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4년에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등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신 개발조차도 무용할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사회를 맞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가 일상화되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 저한테 문자로 각종 모임을 웨비나로 대체한다는 문서가 옵니다. 온텐트이든 또 언텐트이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즐거움을 앗아가는 삶은 아직 우리 모두에게는 낯설기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필수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 기술이 매우 발전해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오히려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더 필요하고 그런 말을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옳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하면서 대부분 살고 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소외와 배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특히 복지시설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는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장애인들의 경우 특히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에서 발달장애 학생과 어머니가 돌봄 공백에 힘겨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일도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데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제가 많이 느낍니다만은 각종 모임에 갈 때 느끼는 게 모임들이 축소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을 대폭 줄이고 대개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는 기준이 대단히 폐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시대가 열리면서 그 기득권이 용이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디지털 지체 현상을 겪었는데, 비대면 사회에서 다시 장애인들이 배제 내지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다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희망적으로 그리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첫 집단 희생자가 정신장애인들이었듯이 팬데믹 이후에 역시 힘없는 자들은 여전히 힘이 없고 아픈 사람들은 더욱 아파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욱 소외시키는, 다시 말해서 가진 자를 무대하고 가난한 자는 홀대하는 부비론의 사회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익부의 구조화가 싸우면서 공동체복을 통해 사회적 면역을 정리시키고 강화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야말로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연대, 정말 선한 사람들의 제휴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명과 연대, 특히 착한 유통이 이루어지는 약자들의 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와 인문과 예술, 보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고용 등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 접근이 요구되고 이 시기에 수동적 자세로 새로운 사회를 그냥 만든 것보다는 인류 공동선을 실현시키는 복지 공동체, 새로운 문명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장애인 운동가들과 우리 IL 센터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끼리만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겨나는 사회의 취약계층, 특히 지역사회 약자들과 연대하는 노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그런 연대 작업을 지역사회에서 펼치는
지역사회의 하나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 운동가들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인간다운 사회를 구축하는 사회 재구조화 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앤드루 부모 뉴욕 주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휴머니티를 연습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냅시다고 해서 간절히 모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요즘 계속 가슴에 울리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답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하는 도전을 담대하게 시작하면서 복지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아이의 세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체중증 장애인의 지원 체계가 공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는 그동안 중증 장애인의 가능성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병관리에 대한 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은 개인의 사망 원인 중에 3위입니다. 노약병은 폐렴 부분으로 인해 침습성, 폐렴 부분 감염 등 치명적으로 퍼져지고 있습니다. 폐렴 부분 감염으로 폐혈증 뇌종양을 진행되며 치명률은 60%에서 80%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에게도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급진되면 기본적인 지원조차도 65세 이상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될지는 의문입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체계를 미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망률을 봐도요. 오늘 298명이잖아요. 여기에도 속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위험성, 노인 질환이거나 기존의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안정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초창기에 라스트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상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모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빠르게 접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나 방역용품 지원이 되지 않아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 IL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특별 작업으로 인해서 32,000개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좀 기관에 공유를 해서라도 마스크 보급이나 방역용품 보급에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면역력이 약하고 특히 응급에 사용하는 고위험 장애인의 경우 돌봄이라는 대면식 복지 서비스 특성상 외부 출입자로부터 상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정신적, 심리적 불안감으로 죽음에 대한 우울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활동지원사의 발현이나 대학에서도 의심 증상으로 분리되어 자가격리 내는 조치로 인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의 공포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대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는 제2의 활동 구조가 아니라 대체 인력을 유지 사업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대면식 대공 서비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지만 기한이 되지 않아 코로나19 위험에 중증장애인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적 마스크 보급은 장애인들 돌봐야 하는 시간에 활동보조인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 중인 활동지원사도 구매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나 유해보호자에게도 방역용품을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화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질병관리 보건 의료지원 체계도 성립되어야 지역사회 내에 중증장애인을 운영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독감 백신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사나 보육교사 등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백신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돌봄 제공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대구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계시던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로 격리를 당했었는데요. 이때 지역 물품이 이분들에게 갔을 때 일반 라면하고 쌀쌀 이런 물건들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때 장애인 혼자서 한쪽 팔만 가지고 혼자서 조리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를 좀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2020년 사회복지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예 센터가 대면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대면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나 이 사업에 대한 척도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장애인 가정 내에 프로그램 교구를 제공한다던가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유튜브 온라인 교육 이런 거에 활성화하고 개인 1대1 방문으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방문 재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분들께서도 재활치료 때문에 병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는 지역사회 보건으로 방문재활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경제살리기와 사회복지에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쌀과 라면을 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에 있는 가게, 도시락이나 밑반찬 이런 걸 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품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상권을 지역사회 화폐로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이용하고 본인이 배달받을 수 있게 이렇게 스스로 자율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온라인 방송을 하다 보니 75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기네스북까지 올랐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도 쉽게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처럼 의무 교육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 활동들이 플랫폼화되면서 신체 장애에 대한 제약이 턱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사업도 자립생활센터의 사업들도 플랫폼 사업을 전환해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에게는 교육과 참여, 조건, 결과 이 모든 것들이 평등한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특별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부 제가 특별히 주고 있는데 제가 특별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냥 해외 교육생 학생이 되고 그리고 방문의 군대 무죄나 지역사회 조용한 지정 학생이 되고 그리고 아래 현장들 대부분 이제 비례를 그런 아이들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연 서비스 중에요. 비대면 서비스랑 교육 서비스는 알고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없습니다. 이게 교육을 빼고는 비대면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연국제 신진은 유지라고 제가 들었고요. 일단 소속지 개편이 필요합니다. 외환 문제가 많이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가 특별히 얘기했어요. 세상의 기초생활도 수급하려고 당연히 연명하고 안 일어서 기본소득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너무 영어에서가 당연히 너무자 현실이 때때때때를 불러가고 똑같이 좀 이거 한국을 구분해 주고 이거 개인들 요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을 특정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주거비세 국민부채가 국민인데 영국인데 아파트에 의존을 해서 안 밀려서 당연히 국가에서 당연히 임대를 지원해서 당연히 사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죠. 그런 선택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간접 우리나라에 여전히 조정합니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영화관 올리고 드셔주고 티켓도 올리고 드시고 이거 다니면서 내가 없어야 되고 직접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필요해요. 그리고 장애인 건강 국가 책임자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가요. 장애 아동한 적어드리는데 솔직히 중증인 적사적인 병원장에 가가지고 누구나 재활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재활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인들을 위한 성민장에 위한 재활 방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 하나의 교육시키기가 또
주치의 제가 그리고 자기는 진짜 대화에 참여했어. 복지도 건강 참여했다가 즉시 또 이제 해야 되는 자기는 응급 특별교통사를 저희 필요합니다. 장pol이 아니 119를 불렀을 경우에 119가 전화해서 할 수 없어요. 119가 전화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침대도 갔다가 누워갔다가 또 사설 응급 119를 불러서 침대에 누워서 집으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시설물 접근 거니까요. 복지에 그런 거 우리 선배들 들어가고 다 턱이 있어요. 두 개씩 있고요. 선배들 또 골라 올라가라 더 골라 할 수 있는데 그거 고르고 모습 그리고 교통 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1인용 자율주의 수동에서 기계화하겠다고 액수 저희 때문에 좀 자문을 구한다고 선택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그 정도로 첨단도 과학기술은 특별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인도 내비게이션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일본 기차 기능 쭉 가다가 턱이 있으면 또 와이트기를 또 내가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이 내비게이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저희들 잘하는 LDT하고 MOU 시대에서 좀 주사 그에다 붙이게 박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런 기기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지금 거의 수천년 일제가 디자인이 똑같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전자제품을 할 때 디자인 못합니다. 디자인 못하는데 이거 장애인 용품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좀 디자인에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PA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PA가 구분 안 되어 있죠. 그냥 활동이정을 씁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마태에서 이런 폭력, 인구위치 자기가 활동이정 써야지 부탁하는 자기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돌봄형의 책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도움 현실화가 되는
이렇게 저기 되는데 엉망이 기적이 엉망진짜가 될 때 그렇죠. 황은 기적 전부에 하나요. 뭐 그냥 하여튼 주도 없이 엉망을 주는 아무 자기들 내가 아무 동안 또 그리고 재난도 내가 꼭 비합니다. 재난도 더운 특별도 그러니까 일반 단독 기관사가 안 됩니다. 재난도 교육과 책이 가셔야지 공공도 더 뜬다. 이래서 그리고 그렇게 돼. 일반 활동 기조사 교육과는 코로나 사태 말을 대처를 어떻게 하고 못하는 거죠. 그리고 탈시설 좀 탈시설 접근해서 탈시설 정부가 정찰도가 여기가 하는데요. 정찰도가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지역사회에도 더러운 인프라하고 구축이 안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탈시설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활동 지원 사업 매칭 플랫폼도 진짜 해명시에요. 매칭 플랫폼 나하고 배아인도 자 어플로 하고요. 장콜도 어플 보고 이제 왜 활동 지원 사업 방문하고 얘기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해야 됩니까? 또 그러면 없게 되고 이건 자기는 그런 무담은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특별 휴식급여 필요합니다. 아이들 역할이죠. 그럼 이렇게 잡아갑니다. 말에서 평등한 강령을 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제가 들은 여기서 이 사람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대면 프로그램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불러주셔서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를 또 만들어주신 것을 국제본에서 제기된 것처럼 6월 25일 그 청주 대남병원에서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전체 사망자가 11명이 그 당시에 나왔는데 그중에 7명이 청주 대남병원 환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그 당시 1%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때 이곳의 치명률이 6%대에 달했습니다. 6%. 6배라는 거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게 그 병원 5층에 위치한 정신병 등에 입원한 환자들, 즉 정신장애인들이 있죠. 장기간 입원한 환자들이 102명이었는데 그중에 10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입원실들이 환자들이 온돌방 형태로 되어 있어서 8명, 9명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진으로 잠깐 카메라로 보는데 그와 누워 있고 있죠. 한쪽에 이불 깔아서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고 막 이런 그런 곳이 되었더라고요. 많을 때는 한 20명까지도 한 방에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장기 입원을 했고요. 그들 중에 83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즉 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정부의 건강보험 무료 혜택을 받아서
입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병원에서도 이제 이 병원 자체가 되게 열악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보면 집단생활시설이거든요. 정신병동이라고 하지만 집단생활시설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가끔씩 발생하는 무인가 시설 포함해서 장애인 생활 시설들이 생활 환경과 한박이다. 그러면 이게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활 정신장애인 수많은 정신병동들도 이와 같은 시설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칠곡 장애인 시설이나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들 이런 데들이 유형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냥 평상 같은 데, 바닥 같은 데에 장애인들이 여러 명이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 시설은 결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은 좀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팬데믹, 이러한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는 가장 안전한 게 독립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1인 독립적인 생활. 결국 자립생활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자립생활 IL이 무엇보다도 삶의 형태에 있어서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IL 자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우리가 하고 있는 IL 자립생활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단체본에서 잘 제기가 돼 주셨지만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양념을 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러한 시설들을 지금 당장 없앨 수 없다면 향후에 이런 그 감염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바닥식의 이러한 데를 싹 뜯어 고쳐서 2인 1실이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인 생활 공간. 물론 이제 거기에 개인용 화장실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거기서 감염자가 나오면 그 공간만 이렇게 딱 격리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는 모든 사람을 격리시켜버리거든요. 거기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그래서 생활시설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1인 거주시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둘째는 감염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시설 자체가 주도적으로 예방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그 서울에 있는 자립생활 센터들이 그 탈시설 하려고 탈시설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설 연계 사업으로 해서 동료 상담들이 집안 시설을 방문하잖아요. 못 오게 합니다. 서울시 사업인데도 서울시에서 사업하라고 하는데도 그 시설에서 못 오게 니네들 왔다가 우리 감염되면 니네들이 책임질 거냐. 그래서 시설 방문 자체를 이제 아예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폐쇄가 된 거죠. 왜? 한번 뚫리면 다 뚫리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시설의 폐쇄성이 지금 엄청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일단 폐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자체 내에서 방역을 하기 때문이고 문제는 반영무령 IL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예방 지원 체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방역과 예방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하는 거죠. 첫째는 자립생활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중에 이제 아까도 제기했던 마스크. 이제는 마스크를 줄 서서 사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활동 지원사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카드 2개를 갖고 와서 보여주면 활동 지원사가 그 장애인의 마스크까지도 구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칭된 활동 지원사에 대한 감염 예방 및 방역 교육, 이 교육이 따라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별도로 활동 보조인 교육이 있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활동 지원사에 대한 보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방역 예방 교육이 돼야 되고, 감염 시 대응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활동 지원사가 주 업무가 활동 보조를 한다면 다른 활동에 대한 자제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활동 지원사가 자기가 활동 지원하고 있는데, 가령 뭐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됐던 무슨 교회, 무슨 종교 활동입니까? 거기 신천지 집회에 막 나가고, 그리고 저렇게 활동 보조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자제하도록 이제 요걸 해야 하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는요, 만약에 감염이 됐을 경우죠. 감염됐을 경우에는 부득이 활동 지원사가 갑자기 감염되어 격리 조치를 당했을 때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혼자 수행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사회서비스원이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라든가 1인이 전담 책임 매칭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돼야 되고요. 둘째, 이용장애인이 감염이 됐을 때, 이용장애인이 감염이 됐을 때는 그 사전에 지정병원을 정해서 신속하게 입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경미한 경우, 요즘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진단 방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활동보조인이 그걸 입고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백신이 개발되면 장애인은 무료로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된다. 둘째, 활동보조인은 저렴한 가격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 다섯째, 중개기관이 모니터링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 이 기한 내에는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왜냐하면 저번에 코로나 사태 때에 발달장애인이 근무하고 활동보조인한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폐쇄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섯째는 계속 스트레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 활동지원사 이런 사람들, 장애인을 해서 상담 바우처를 도입을 해서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론 이제 자립생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1대1 프로그램, 이제는 뭐 2명, 3명, 3명, 4명, 5명이 아니라 1대1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IL센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딱 발병이 됐을 때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리고 또 메디스 때와 금방 이제 메디스 때나 다른 감염 질환처럼 빨리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 속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비대면, 디지털화 된다고 하지만요. 정말 시각장애인 직업들이 비대면하고 또 디지털화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안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치수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디지털화하고 비대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만져서 치료를 하고 또 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는데요.
헬스키퍼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헬스키퍼 제도에서 이렇게 보면 계약직들이 많아요. 보통 2년 정도 계약이 됐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분들의 그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나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70% 정도 월급을 지원해줘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면서의 그 자아 성취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다시 재계약이 되지 않고요. 다른 곳에도 취직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중 사업자들을 가지신 분들은 손님들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현실이 시각장애인 현실이고요. 다양한 직업군을 요즘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대면이 참 어려운 시대에 비대면으로 간다고 하니 아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무교육 강사입니다. 의무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조차도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많이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1인 사업장 위주로 많이 가려고 노력하고요. 1대1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L 센터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과 중복된 부분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형태를 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폐쇄 조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서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장애인들이 IL센터나 복지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집합 교육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형태 디지털화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리를 두기 사회 상황에 맞추어서 그 반이나 3분의 1이나 1대1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방안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고 직업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도 있고 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서 있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담 서비스나 그리고 또 힐링 그 나들이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또 차량 지원이나 아니면은 청정 지역으로 가서 쉬었다 올 수 있도록 그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도 운영을 해서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만 있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바깥으로 나가서 나들이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세 번째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분들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춤형 지원 서비스.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부모 노릇하려고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활동 지원 선생님이 있다고 하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실시간으로 또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 보조 아닌 긴급 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IL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하고요. 또 그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가정이 있는데 사실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같이 나누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은 완전히 개인의 일상이 되고 개인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또 그분들의 맞춤형 그 지원, 재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아이들의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또 중복장애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아직 청소년들이 그분들이 한꺼번에 함께 집안에서 부모님과 생활을 하고 또 학교나 시설이나 아니면 복지관에 갈 수 없을 때 집에서 또 같이 돌볼 수 있는 그 인력을 투입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맞춤형 서비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뭐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인 그런 대처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잠깐 하다 보면 정부가 호수처럼 밀려와도 알지 못해서 제가 뭐 마스크를 신청한다든지
뭐 이동 경로 파악하라고 안전재난 문자가 막 옵니다. 하지만 안전재난 문자를 제가 누가 봐주지 않으면 내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생겼다 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화 되지만 그래도 아날로그화 시켜서 시각장애인들이 전화나 아니면은 상담사와 어떤 곳에서 그런 확진이 났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많이 실직을 하지만 그 취약 계층에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오지 말고 그만둬라 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시각장애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맞춤형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을 아이센터에서 국가에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앞으로 많이 개발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코로나를 잘 이기고 함께 코로나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물론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의 센터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작년 12월부터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의 이 정보는 현재 심각 단계이고 7월 이제부터 코로나로 인한 국내 사망자 전원은 3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또 생활하던 힘이 듭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장애인이 격리되어야 한다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동 지원, 격리 장애까지 이동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격리된 장애인의 상황과 같습니다. 활동 지원자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하고 마스크 착용과 돈조대 사용도 혼자서 하기에는 큰 도전이 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1기어를 타고 콘텐츠를 타고 웹투하고 돌아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점점 웹투하는 빈도가 돌게 됩니다. 장애인이 코로나 증상이 생기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코로나도 판정 받으면 가족도 활동지원자 전행도 없는 어딘가에 혼자 끌려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지역사회에 뿌리내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두주적 자리를 줍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이번 수련에도 준비하기 전부터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이 두주적 자립을 위한 아이센터의 가장 연결되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 저희 센터 전 지원들은 코로나 시대의 피해를 받았으며 센터의 업무와 운영하던 사업들의 방향을 바꾸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코로나 방역 시대의 지침에 따라 센터 방문자마다 열댓글 등도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센터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직원들은 마스크를 한기 사용하고 있고 돈들을 두기 더도 사용하고 있으며 센터를 한 번씩 도둑 동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단어간 단가와 나의 동전이 겹쳐지는지는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확인하며 센터 방문자 예약을 닫고 센터 방문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하여 업무 배대자를 매일 보고하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 또는 진행하던 부족과정을 모두 5인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되거나 1:1 참여 세트로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나 유튜브 채널, 카카오 채널, 홈페이지를 이용한 비대면 구조배들로 조행 방안을 바꾸었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대한 인식 개선이 설비의 캠페인을 주도하고 동료 장애인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 맞춤 교육과 프로토콜 대응을 진행하면서 장애인이 지역 다른 영향 강화를 지원해왔던 장애인 자율장애센터의 방문이 코로나로 이제 제한되어 버림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에도 자율장애센터의 본연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나 일부 지대 장애인이 도주의 자립을 죽기 위해 장애인 자율장애센터가 동행하는 과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대 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예방법, 장애인이 코로나 감염의 경우 어느 부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격리된 장애에서 장애인이 생존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빠르게 대책을 검토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일당하도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은 지워졌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스마트폰 조작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검도둑 마을도 듣고 두진 너무 힘들어 검색을 포기해버린 기억이 계획금에 있는 게 아니겠죠? 게다가 영탄하는 모금받은 정보들도 필요한 정보를 달았다고 되겠는데 그 정보마다 장애인을 고정한 것이 아닌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특가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하층 지원자에게도 장애인에게 유효한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층 지원 더비쪽 이웃기관의 하층 지원 정보들 더욱 깊게
변화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있던 데는 올토 카카오 정보태도는 개달라요. 당인과 활동지원자 모두에게 군화지대 당인에 의한 모바일 정보를 도지도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인 자립센터들은 코로나19 멘탈 방문이 힘들어진 장애인도 화상화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대생활 기도를 진행하고 집에서도 자진 영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자택에서도 장애인과 온라인 가족 모임을 갖고 자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미디어 사업 사용 교육이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자립센터는 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안전하고 다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꿀팁에 학생자가 설득했을지 모든 데는 부러움이 센터를 방문하려는 장애인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며 결국 센터 방문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센터까지 오고 가는 안전한 차량이 제공되어진다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는 어느 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의 경우 몇 년간 지속적으로 다른 지원을 위한 대안적인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준비하였으나 제도지 아닌 비영리 민간센터라는 이유로 토준조차 제출해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공제도 지원되는 사양을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센터에 의무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립센터는 사회복지자들이 재택근무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업무를 위한 시스템이 집약되어야 합니다. 땅구도 여기에 얻는 그 말씀드리자면 코로나가 단기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로봇 개발을 해서 그냥 중증장애인들이 위해서 그 대여를 해준다면 훨씬 중증장애인이 용택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IL센터의 과제와 역할 정책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